2부 의약품의 개발 강의에서는 의약품 개발 과정의 전체 단계를 소개하고 그중 신물질의 개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약품 개발 사례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아스피린, 페니실린, 인슐린에 거쳐서 그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의약품의 개발은 시기에 따라서 날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아스피린과 같이 주로 이제 전통적인 의약품, 천연물을 통해서 약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 보셨다시피 살바르산 606처럼 케미칼들을 이렇게 합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약품을 개발했습니다. 또 인슐린에 의해서 보셨다시피 단백질을 의약품으로 만드는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인슐린의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발전되어진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재조합과 같은 생명공학 제품들을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그러고요. 현재 가장 각광받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약의 신물질을 찾아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찾아낸 물질, 신약 후보 물질들을 어떻게 의약품으로 완성해 나가느냐 하는 데는 하나의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룰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신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한 건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신약 후보물질 탐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화합물질들이 탐색이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정도가 실제로 의약품으로 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약 후보물질의 탐색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살펴보셨다시피 전통적인 방식 또는 합성의 방식 또는 이 유전자 재조합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약의 후보물질을 탐색해냅니다. 이렇게 탐색해낸 물질들을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그 다음 과정, 저희 비임상 시험이라든지 임상 시험이라든지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승인이나 허가 과정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신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찾아냈지만 일단 찾아내고 난 그 물질이 실제로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정한 룰에 의해서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허가 과정을 거쳐서 시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비임상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임상시험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해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 식물, 미생물과 물리적 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에 대한 실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한 실험들을 비임상시험 이렇게 부릅니다. 종전에는 이를 전임상시험 이렇게도 불렀죠.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하는 시험들이라 해서 전임상시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전임상보다는 비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간혹 동물 실험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과 병행되어져서 실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왜 하는 걸까요? 네, 물론 사람한테 약을 바로 쓸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동물한테 실험을 한 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동물 실험만 하면 될 겁니다. 굳이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동물과 사람 다른 개체입니다. 동물 실험에 나타난 결과가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동물 실험을 하면 그것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1962년도에 안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에 나타난 그런 어떤 양리작용, 특히 부작용들이 사람한테 나타날 확률이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갖고 사전에 실험을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의약품 분야에서는 그걸 GLP라는 표현을 씁니다. GLP 낯서신가요? 예, GLP 설명 잠깐 들어보실까요? GLP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GLP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종류의 GXP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 X에는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비임상 실험, 레이보러토리죠. 예, Good Laboratory Practice에서 GLP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임상 시험은 X가 C가 됩니다. Good Clinical Practice.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XP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비임상 실험은 방금 말씀드렸던 GLP라는 기준에 의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실험들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의약품 하면 의약품 몇 가지 의약품으로서의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품질이 균일하고 일정해야 되겠죠. 어제 만든 약과 내일 만든 약이 다르다고 한다면 약이 만들 때마다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약을 만드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판을 한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해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의약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균질한 품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은 효과가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만 또 일정 범위의 안전성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안전성 유효성 또는 유효성 안전성 그래서 묶어서 유용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동물 실험에서는 바로 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안전성 이렇게 하면 뭘 얘기할까요? 그건 독성입니다. 유효성은 과연 뭡니까? 예, 그건 효력과 양리작용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서는 이 독성과 양리시험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들이 있는지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임상 시험 중에 독성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시험은 크게 그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독성, 특수 독성, 기타 독성 이렇게 분류들을 하죠. 물론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있는 개별 시험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해 투여 독성이나 반복 투여 독성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취지에서 일반 독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유전 독성이나 생식 발생 독성, 발암성 이런 독성 실험들을 통해서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 후보 물질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단해 투여 독성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해 투여 독성은 시험 물질을 실험 동물에 24시간 이내 분할 투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해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및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예, 단해 투여 독성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설치류와 비설치류 동물을 이용해서 주로 치사량을 검토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 투여 독성인데요. 슬라이드 설명 들어보시죠. 반복 투여 독성은 시험 물질을 시험 동물에 반복 투여하여 중장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및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반복 투여 독성은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투약을 하는 시험인데요. 그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에 사용할 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전 독성은 물리화학적 요인 또는 생리적 요인 등에 의해 DNA의 염기나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손상을 주어 형태학적 이상 및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예, 유전 독성 시험은 결국 돌연변이나 염색체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독성은 생식 발생 독성이 되겠습니다. 설명 잠깐 들어보시죠. 생식 발생 독성은 시험 물질이 포유류의 생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입니다. 예, 생식 발생 독성은 한마디로 기형과 관련되어진 그런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독성 시험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암성 시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발암성은 시험 물질을 시험 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 유발 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발암성 시험은 임상적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발암성이 예측되는 의약품에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독성 시험들을 모든 약물에 대해서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발암성 시험은 한두 번 먹는 약, 우리가 두통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 이런 거에는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않고요. 주로 장기간 6개월 이상 투약하는 신경통약이랄지요. 이런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발암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발암성 시험을 통해서 암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약물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제 발암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독성 시험 이외에도 독성 시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시행해야 될 독성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수면제와 같은 약들은 의존성 시험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연고와 같이 피부에 바르는 약이라고 한다면 국소 독성 시험 이런 것도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또 제형에 따라서 해야 될 실험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실험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사실상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비임상 시험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비임상 시험 중에 양리 시험이라고 해서 그게 효력 시험, 그리고 양리 시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시험,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이 양리작용과 관련되어진 시험 중에서 첫 번째 효력 시험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효력 시험은 심사 대상 효능을 포함한 효력을 뒷받침하는 양리작용에 대한 실험으로 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효력 시험에는 인비보 시험, 인비트로 시험, 엑스비보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요. 효력 시험은 인비보, 인비트로, 또 엑스비보. 다시 말씀드리면 생체 내에서 또는 시험관 내에서 그리고 적출되어진 장기나 조직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효력 시험은 약물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리시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반 양리시험과 안전성 양리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 양리 시험 자료는 독성 시험, 효력 시험 및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시험을 제외한 신체 각 부위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자료입니다. 안전성 양리 시험 자료는 치료 용량 또는 그 이상의 용량에 노출시켰을 경우 생리적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양력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명의 필수적인 주요기관인 심혈관계, 호흡기계 및 중추신경계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필수 시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 안전성 양리 시험은 소위 우리가 돌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죠. 해서 통상적으로 이 일반 양리 시험이나 안전성 양리 시험 둘 중에 한 가지 시험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양리시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위 파마코키네틱스라고 부르는 거죠.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인지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시험 자료는 약물을 임상 투여 경로로 적용하였을 때 체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과 관련된 약물의 효과 및 그 지속 시간, 작용 메커니즘 등의 예측, 생체 내 분포, 저류 시간, 농도 등을 확인하는 시험 자료입니다. 방금 보신 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험은 동물한테도 합니다만 사람한테도 이 실험을 합니다.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의 약물들이 이 임상시험 하기 전인 비임상시험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흡수분포 대사 배설에서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약물이 투약이 되고 나면 투약한 것과 다른 형태의 대사체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약효 성분으로,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탐색해내는 것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전 검증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양리 실험은요,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한 가지만 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약을 여러 종류를 같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종류를 복용하다 보면 어떤 약물들은 효과가 상승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인 거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병용 투여한 약물간, 약물과 음식간, 약물의 약동학적 프로파일 또는 약물과 효능,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간에 발생하는 현상 일체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비임상시험에서 독성시험과 양리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걸 우리는 비임상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시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에 못지않게 병행해야 될 여러 가지 개발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CMC라고 부르는 과정이죠.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이 CMC 과정은 약물을 어떠한 형태로 사람한테 투약할 것인지 또 약물을 어떠한 규격에 맞게 생산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을 설정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CMC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CMC 과정에는 약물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투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포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정제, 주사제, 연고제 이렇게 이제 투약하는 방식들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제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제형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 포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리포뮬레이션 스터디는 후보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상, 즉 용해도, 분배 계수, 용출 속도, 물리적 형태, 안정성 등을 파악하여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형 포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초기 포뮬레이션은 완제품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중 안정하고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파마스티컬 포뮬레이션은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고 안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MC에 있어서 포뮬레이션까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면요. 기준 및 시험 방법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오는 각 항목들은 의약품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떤 항목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은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야 되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후보물질로 개발되어진 그러한 물질들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인 비임상시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동물 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또 CMC를 통해서 품질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한테 의약품을 쓰는 임상시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약을 쓰는 건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되어진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A는 인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DA 제출 서류로는 임상시험 계획서, GMP 규정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자가기준 및 시험 방법,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임상시험은 이를 시행하기 전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상시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인데요. 이 약물은 아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이러한 동물 실험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GLP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상시험도 이 임상시험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그런 피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GCP라는 기준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CP 뭔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GCP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과정과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약물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약물을 여러 사람한테 투약했을 경우 혹시나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단계를 거쳐서 보통 임상시험을 하게 되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으로 나눠서 임상시험을 보통 시행을 합니다. 1상 임상시험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우리는 이 일상 임상시험을 임상양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독성과 양리작용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 이상 임상시험은 소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을 어떠한 제형으로 얼마만큼 투약할 건지 소위 이제 투약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임상 2상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 3상 시험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가질 정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 부작용이 있는지 최종적인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는 3상 임상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1상과 2상, 3상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갖고 국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4상 임상시험은 뭐냐?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자료들은 비록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숫자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투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연구는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는 사상 임상시험이라는 그러한 시험 절차를 통해서 또 계속적인 연구를 하게 되지요. 이 임상시험이 지금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만 또 이러한 임상시험이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특별한 운영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운영체계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임상시험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스폰서와 임상시험을 실제로 담당하는 임상시험 책임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임상시험 책임자는 본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소위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책임자가 하는 임상시험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또 환자에 대한 윤리적인 배려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게 되고요. 임상시험 책임자는 소위 피험자에게 이 임상시험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상시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GCP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 GCP의 두 가지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임상시험은 피험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윤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임상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임상시험을 실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학학 수준이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2부 의약품 개발에서는 의약품 개발 과정의 전체 단계를 소개하고 그중 신물질의 개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3부 강의로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